네, 오늘 하버마스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책으로는 8장하고 9장 내용입니다. 8장만 하려다가 9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하버마스와 롤스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버마스가 굉장히 성실한 학자인 게 본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그 학자들이 비평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혹은 논쟁을 걸어왔을 때 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체크하고 계속해서 리스판스를 해줍니다. 물론 하버마스가 먼저 비평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논쟁의 철학자고 대화의 철학자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타이틀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사람과 학문적 토론을 합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가다머라든가 데리다, 그리고 루만 이런 사람들하고도 논쟁을 아주 크게 했고 또 영미 철학자들하고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독일 철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이례적으로 영미 철학자들과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오늘 저희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2000년대 이후에 하버마스가 롤스하고도 논쟁을 크게 합니다. 롤스는 그 1971년도에 정의론, Theory of Justice를 출간하고 난 다음에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독일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를 얻었습니다. 제가 독일로 유학 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철학과에서도 지금은 독일 철학 이렇게 뭐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뭐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는 뭐 롤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롤스의 책이 아마 일찌감치 독일에 번역됐던 것 같고 독일 철학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읽히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영미권 철학자가 특히 독일에서 그렇게 큰 이슈를 끌기가 쉽지 않은데 로이스는 아주 특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고요. 하버마스는 이제 로이스뿐만 아니라 뭐 영미 철학이라고 하는 분석 철학자들과도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미국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것 사상가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버마스는 뭐 어떤 대륙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롤스에 대해서 하버마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자기식으로 소화를 해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하버마스하고 롤스의 논의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결론에 이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방법론은 조금씩 달랐고 기술 방식은 달라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중첩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가 롤스에 대해서 글을 쓴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롤스가 하버마스의 글을 보고 또 다시 또 평가하고 이제 다시 리스판스하는 그런 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공론장과 종교와 관련해서 하버마스와 롤스가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부분에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진행된 논의 사항들이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과 9장 그 얘기를 나누게 됐고요. 먼저 사전에 이제 몇 가지 그 참고 문헌들을 알려드리면 하버마스하고 로이스가 1995년 저널 오브 필라소피라고 하는 저널에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특집 기사가 실리고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이제 하버마스와 로이스의 논쟁, 디베이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확장해서 이들의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 확장하는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여러 학자들이 논평을 하고 평가를 한 논문 선집 이 이제 2011년에 하버마스 앤 롤스 and Disputing the Political이라고 하는 논문 선집입니다. 앤설러지죠. 여기에 이제 하버마스의 글과 롤스의 글이 실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 학자들이 이 논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또 여러 논문이 실려 있는 것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이 책 하버마스 앤 로이스의 또 마지막 애프터워드라고 해서 이제 후기죠. 그
그걸 또 하버마스가 또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탄력이상학적 사고 9장은 이 하버마스 앤 롤스라고 하는 논문집에 실린 그 후기가 이제 9장에 실린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롤스하고 주고받은 논쟁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쭉 리스판스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이제 9장의 내용입니다. 8장은 조금 독특한 내용이긴 한데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11년에 나온 책이 이 논쟁의 중요한 그 흐름과 논쟁의 중요한 요점들을 이렇게 쭉 소개해주는 그래서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벌어졌던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임스 고든 핀레이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젊은 이제 그 영국 정치 철학 전공하신 분인데 2019년에 다시 또 본인이 이제 단독 저서로 자신의 책입니다. 더 하버마스 로즈 디베이트라고 하는 얇은 책을 한 권을 써요. 그래서 이 책은 또 핀레이슨이 하버마스 롤스의 그동안의 이제 논쟁사 한 10년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또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네. 뭐 우연인지 아닌지 또 이 핀레이슨의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번역된 건 아니고 하버마스 입문서로 하버마스 입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2년도에 필로소픽에서 번역이 됐고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하버마스의 내용을 잘 소개한 입문서로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버마스 의외로 하버마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학자들이 소개를 했는데 하버마스의 그 사상을 좀 잘 정리한 쉬운 개론서가 별로 없어요. 예. 이 하버마스 전공하신 분들도 글을 어렵게 쓰고 하버마스도 역시 철학자니까 글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번역서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입문서로서 참 찾기 어려운데 이 책은 그래도 영미 철학자가 독일 사상가를 썼기 때문에 더 좀 일목요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주목할 게 이 핀레이슨의 책을 번역하신 분이 서요련 선생님이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구로중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중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셨어요. 그 석사도 이제 하버마스에 전공하셨고 박사도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저희가 논의하려고 하는 하버마스 롤스의 논쟁에 대한 중요한 그 두 흐름을 본인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셨고 뭐 그 내용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3부를 이제 논문으로 또 만드셨어요. 제가 이 논문은 오늘 강의 끝나면은 제가 첨부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자유주의적 시민윤리의 두 모델, 하버마스 롤스 논쟁의 윤리적 확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후기 하버마스 사상, 그리고 하버마스가 말한 종교와 공론장의 만남,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소개글이 거의 없어요. 네, 너무 거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쉽게 우리나라 말로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서유란 선생님의 글이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헌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사실 이 세미나 끝나면은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하나 쓴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더 보완해야 되는데요. 저도 하겠지만 사실 서유런 선생님의 글이 뭐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광수 교수님은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고 이미 롤스 전공자이신데 그 작년에 이제 롤스의 정의론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라고 하는 또 논문도 쓰셨어요. 근데 이 논문은 롤스의 어떤 그 정의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2, 30년 동안 롤스의 저서에서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를 이제 통시론적으로 이제 쓴 글이기 때문에 하버마스와의 논쟁은 없긴 하지만 또 롤스와 종교에 관련된 문헌으로서 참고해 볼 만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9장 책 내용 다루면서 또 관련 문헌들 하버마스 롤즈 논쟁했던 글들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장은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롤스의 학위 논문. 이게 사실은 학사 학위 논문인데 참 대단하죠. 롤스가 학부에서 썼던 졸업 논문을 이제 소개하는 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청년 롤스한테서 정치론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글인데 사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좋았던 게 그러니까 8장의 논의가 참 좋았던 게 하버마스와 롤스가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칸트의 종교윤리.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버마스, 롤스 둘 다 칸티안이고요. 어, 둘 다 이제 그 롤스 같은 경우에 사회계약론에 이제 천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롤스의 정의론이나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 보면은 칸트적 구성주의에 대한 그 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칸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학자고 당연히 하버마스 역시 칸트의 종교윤리에 기반한 실천이성 그리고 그 실천이성에 기반한 종교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하버마스가 롤스의 초기 저작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영감을 받고 동의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술한 글입니다. 네,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광수 교수님의 그 논문에서 처음 부분에 소개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 잠깐 읽고 제가 한번 하버마스의 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롤스가 2002년에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자료를 정리하다가 컴퓨터에서 발견된 나의 종교에 대하여라는 글 요구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에릭 그레고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에서 정치 신학을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고 근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했던 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고 지금 가장 뭐라고 할까? 정치신학, 영미 정치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에릭 그레고리가 프린스턴 도서관에서 찾은 롤스의 학부 졸업 논문, 죄와 믿음의 의미에 대한 짧은 탐구, 1942년도 작품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롤스의 정의론과 종교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논문을 합쳐가지고 책을 낸 거죠. 편집해서. 이 두 글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논문을 엮어서 출판된 단행본 죄와 믿음의 의미에 대한 짧은 탐구 2009년에 나왔고요. 이게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임 편집한 토마스 네이글하고 조시아 코엔 둘 다 유명한 이제 철학자죠. 서문게임 그래서 롤즈의 저수를 연구한 학자들과 롤즈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삶과 저술의 종교적 기풍이 깊게 배어 있음을 안다고 말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가 그 롤스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롤스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학부 논문에서는 죄와 믿음에 대한 짧은 탐구 이미 여기서도 이미 롤스는 칸트적인 종교 철학에 깊이 천착한 이성 종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제 종교적인 신념과 어떤 사상을 버리게 된 거는 전쟁 그리고 이제 죽음 전쟁에서의 죽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기독 신앙을 이제 버리게 되고 이제 세속적인 작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의론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하버마스도 그런데 이때 초기에 롤스의 논의가 사실은 정의론에도 다른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다. 그런 이제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하는 롤스의 아주 유명한 그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론이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함의가 있다라고 이제 하버마스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롤스의 초기 이 글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다시금 이제 롤스가 마지막 공적 이성의 사용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어떻게 포괄적 교의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들, 특히 종교를 말하죠. 그 종교적인 논의들이 공론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중첩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롤스의 입장이 사실은 아주 초기에 있던 롤스의 그 기독교적 신앙에 대한 것과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해석하는 최근에 이제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버마스 역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롤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롤스의 어떤 정의론과 정치적 자유주의하고 만민법까지 이르는 아주 주요 저작에는 종교적인 논의가 전혀 없고 완전히 이제
세속 이성에 대한 논의가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종교와 연결하는 걸로 이제 오늘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는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995년도에 하버마스 롤즈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롤스가 얼마 안 지나 2002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롤스에 대한 존경과 어떤 관심 그리고 애정에 대해 담아서 계속 롤스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롤스의 글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흡수해서 자기가 소개하는 어떤 역할도 했는데 이 이제 죄와 믿음의 의미에 대한 짧은 탐구 역시 하버마서 이 책에서 또 한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오늘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롤스에 대해서도 몇 번 이제 이야기를 공공신학 세미나면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이 1971년에 나와서 완전히 미국의 철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간의 20년간의 논쟁을 담아서 1993년인가요? Political Liberalism,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이 나와요. 근데 이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은 롤스가 갖고 있었던 그 정의론의 방법론, 을 이제 더 보완해서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논쟁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인데 사실은 정의론이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부분은 조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이제 경제학 용어들, 그러니까 경제학 방법론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내용도 굉장히 이제 약간은 이제 산만합니다. 책이 두껍고요. 그래서 정의론을 독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현대에 고전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이제 중요한 책이지만 그만큼 어렵죠. 반면에 정치적 자유주의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선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의론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에는 초기 정의론에 나와 있던 모든 방법론이 다 나오고 그 재서술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포괄적 교육, 중첩적 합의 그리고 이제 공적 이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용은 더 많아지긴 했지만 방만하긴 했지만 그 좀 정리를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본인의 생각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하는 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를 먼저 이제 소개를 하는 편인데요. 물론 분량도 정의론보다 좀 얇고요. 그렇다고 얇진 않습니다. 좀 두껍긴 하지만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자유를 먼저 읽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어, 네, 하버마스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로이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두 개의 아치형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이제 하버마스가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잘 질서 지어진 사회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정치적 개념. 네, 이 두 개가 이제 잘 이제 세워졌고 이 두 기둥을 연결하는 게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라고 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우리가 소위 오늘날 가장 많이 민주주의에서 하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말. 네, 우리가 정치에서 지금 가장 많이 과정은 정당해야 된다.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된다. 이런 말 하는 것. 이게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예요. 정의란 것은 어떤 관념이라든가 어떤 개념이라든가 혹은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로이스는 분배적 정의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배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최선의 선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 관념을 집어넣거든요. 이 과정이 이제 공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치를 연결하는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한 정치적 개념은 이제 정의론에서부터 처음부터 정의 제일 원칙, 개인의 자유의 우선성 원칙. 그래서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에 자유주의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잘 질서지어진 사회,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357쪽인데요. 사회의 기본 구조는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는 개념이죠. 사회의 기본 구조는 협동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해야 된다. 이 조건, 공정한 조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사실 하버마서 굉장히 중요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 합리성하고 다 비슷한 내용이죠.
정의는 그것이 모든 참여자 각자에게 좋거나 혹은 유익한 사회적 골격 조건을 정당화한다면 재차 모든 시민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뭐 피자를 나눠 먹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방식으로 피자를 나눠 먹을까? 이것이 이제 무지의 배일과 원초적 입장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를 가져갈지 모르고 내 선호도나 선입견을 배제한 채 모두가 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는 것. 그리고 그 논의 자체가 리즈너블 한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왜 정의일까? 이게 뭐가 특별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정의에 대해 생각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예. 로이스는 개인과 사회라고 하는 두 개념의 틈새를 정의로운 공동생활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서로 이어 메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냥 쓴 거는 책을 인용한 거고 이제 들여쓰기 한 건 제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코멘트를 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롤츠의 정치 철학이 서양 철학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것은 정의를 한 인격이나 개인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나 제도, 질서에 적용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이죠. 그동안 정치 철학사에서 정의는 정의로운 통치자, 주권자, 혹은 어떤 인격적 속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로크든 루소든 홉스든 다 똑같아요. 마키아벨리 다 똑같습니다. 정의로운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동양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래된 고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사람이 인격하고 뭐 칼슈미트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정의를 생각해라 했던 것이 오랜 전통이었죠. 하지만 로이스는 근대의 자율적 인간 주체가 계약 관계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절차로부터 정의론을 도출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것을 제도나 시스템으로 확장해서 거기다가 적용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최초인지 아닌지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의에 대한 담론을 사회 구조다가 적용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스 하버마스가 서로 중첩되는 지점은 둘 다 칸트의 인간론으로부터 정의의 근거를 찾는다는 거죠. 예. 하버마스는 청년 롤스가 신앙생활을 통해 습득한 예배와 종교 공동체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협력, 화해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롤스는 개인과 공동체의 화해, 즉 개인과 사회의 화해는 이 개념들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서로를 쌍방적으로 조건 지운다.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는 실존할 수 없다.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초기에 롤색이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후기로 가면 개인의 자유와 우선성이 더 방점을 두긴 하는데 여기는 개인과 공동체,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 그리고 예배 공동체와 신자 이 관계를 엮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버마스는 롤스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를 매개하는 방식을 의사소통으로 매개되는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조금 자기 언어로 이제 재해석하는 거죠. 네. 청년 롤스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미덕은 이웃사랑이었고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자기 타당성에 대한 중독, 자기 과장, 명성과 명예, 인정에 대한 탐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타당성 중독과 오만은 신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것들은 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파괴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죄와 믿음의 의미에 대한 짧은 탐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버마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번이나 이 책에서 인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책, 그 독일어판 이제 142쪽인데 이 책의 364쪽에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 같아요. 롤스의 글입니다. 모든 개인적 관계는 궁극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껏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신 앞에 실존하고 신과의 관계를 통해 모두가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 관계들은 이러한 결합체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와 윤리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네.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걸 이렇게 통합해서 보는 것 같아요. 하버마스의 글인데요. 죄는 공동체의 의사소통적 관계 자체를 손상시키는 잘못된 삶을 의미합니다. 네. 오직 올바른 신앙으로의 회개만이 죄인을 그 잘못된 삶에서 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공동체의 연대성의 복귀다. 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소통의 단절, 근데 이것은 곧 공동체의 파괴, 연대성의 파괴 이렇게 해석을 하고 회개는 다시 이제 공동체의 연대로 복귀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롤스는 창조와 피조물로 이루어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도덕적 명령들을 일관되게 준수할 경우 비로소 성립되는 공동체를 창조 과정의 목표로 표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적 구원은 완전히 참다운 의미에서의 공동체의 창출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로이스가 헤겔의 논이 결국 개인과 공동체가 변증법적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보증하는 게 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석했다라고 하버마스는 읽더라고요. 네. 367쪽에 롤스의 종교윤리가 강조한 두 번째 측면은 어느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개인의 존엄성. 예, 이거는 이제 칸트, 헤겔부터 시작하는 근대 정치 철학의 중요한 것. 그런데 이 개인은 오직 사회화를 통해서만, 즉 공동체 내에서만 한 개인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킨다. 네, 연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369쪽도 좀 넘어가면요. 신이 각 개인의 삶의 역사가 갖는 값어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말은 좀 번역이 조금 이제 산만하긴 한데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신이 각 개인의 삶의 역사가 갖는 값어치를 평가.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쭉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삶을 평가할 때 그의 행실과 태만, 그러니까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올바르면서도 동시에 자비롭게 정당하게 내 삶을 도덕적인 평가를 할 때 정당하면서도 또 동시에 자비롭게 평가한다는 거죠. 각기 차별되게 판단하면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역설적 과제.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근대적인 그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지만 동시에 각 개인에게는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선악을 이제 분발하는 개인의 어떤 도덕적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역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상에는 평등주의적 보편주의도 농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롤스의 이런 논의를 통해서 나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 플러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이 이러한 그 종말론, 이러한 심판관, 이러한 구원관 안에는 평등주의적 보편주의가 농축되어 있다라고 하버마스는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롤스의 보편주의에는 칸트의 종교리가 그대로 녹아 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공동체 윤리의 기본 특징은 실천 이성이라는 세속적 기초 위에서 개인주의적으로 적용된 평등주의적인 보편주의적 의무윤리로 지향될 수 있다. 결국 로이스가 평등주의적 보편주의라고 하는 이 방식은 사실은 칸트가 말했던 도덕 법칙에 대한 하나님이 부여한 도덕 법칙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주체적 자율성을 갖고 이 도덕 법칙에 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목적의 왕국이 이루는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평등주의적 보편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 그거는 근대적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보편 준칙이죠.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개인의 의무윤리, 그리고 종교 공동체 윤리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방식. 이게 이제 칸트가 말했던 이성 종교거든요. 근데 이제 롤스는 죄와 믿음 그리고 회개의 가능성을 이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근대적인 종교 이성에 대한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이것이 이제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371쪽인데요. 모든 개인 간 관계는 오히려 각각의 참여자 모두가 비당파적인 제3의 권위,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들지 않는 제3의 권위, 즉 이성에 의거하여 근거 정립되는 인륜 법칙과의 연관을 통해 매개되어 있다. 이게 칸트가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개인이 연관을 창립해주는 초월적 신과 맺는 관계 대신 이제 들어오는 것은 만인에게 구속력을 가져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주체 자신이 갈등 상태에 빠졌을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놓고 스스로 양심적인지를 심원하게 하는 도덕적 관점이다. 네. 그러나 인륜 법칙은 정언적 타당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초월적 긴장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실청 이성 안으로 내면화된다. 여기서 초월성은 더 이상 저 피 안에서 나와 이 세계 안으로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을 기획하고 모든 세계 내적 사건을 안으로부터 초월하는 힘으로써 세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말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정확하게 칸트가 말했던 인간의 내면성 안에서 도덕 법칙으로서 저 하늘의 초월적인 그 보편 준칙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개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양심, 그리고 도덕적 법칙, 이제 그것이 이제 세계의 내적 초월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 그 내 양심의 소리에 맞게.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의 자율성이죠. 나의 자유를 갖고 내 자율성으로 내 양심의 소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근대인의 보편 준칙이고 행위 준칙이죠. 그런 방식. 그러니까 제3의 권위라든가 내 외부의 초월성으로부터 인도되는 그러면 그건 자율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 자율성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내 자율성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자율성은 동시에 역설적으로 내 마음의 보편 준칙에 귀속된 자율성인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양심으로 시험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월성, 그러니까 세계의 내적 초월성, 도덕적 보편 준칙으로 내면화된 그 초월성이 하버마스는 재밌게도 정의론에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도덕적 관점이. 정의론 출판 이래 376조입니다. 정의론 출판 이래 20년 동안 올스를 사로잡은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정치적 정의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까지 있는 실천 이성이 종교의 자매인 도덕에 물을 대어줄 정도로 충분한 실체를 보유하는가 물음니다. 어렵죠?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정치적 정의의 개념을 구성하는데 실천 이성의 자매인 종교, 그러니까 실천이성과 종교가 이 공동체의 어떤 그 가치와 목적을 추동시키는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도덕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개념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저수지를 물을 공급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로이스의 가장 큰 물음이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로이스는 공동체 안에서 자유주의적인 정의 개념이 종교적 맥락과 세계관적 맥락 안에서 지지대를 찾을 경우에 비로소 피와 살을 획득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오리지널 포지션, 원초적 입장을 갖고 있고 서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배제된 방식으로 공적 이성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로이스가 마지막에 물었던 것은 그럼 세계관이라고 하든가 종교적 맥락이라는 것이 이 정치적 개념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컴프레hensive doctrine, 그러니까 포괄적 교의라고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은 사실은 포괄적 교의를 갖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초적 입장과 합의를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오버래핑 컨센서스, 중첩적 합의라는 방법론이에요. 이걸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포괄적 교회, 그러니까 종교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공적 이성을 활용해서 어떻게 오버래핑 되냐, 서로의 생각을 겹쳐서 합의를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로이스는 후기에 가면 이걸 고민했던 거고, 하버마스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종교하고 세계관이라는 것은 각자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쵸? 각자의 세계관이 어, 정치적인 개념에 이게 맞닿아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정치가 피와 살을 획득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계속 헷갈립니다. 루이스 하버마스.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 후기에 가서는 이런 종교와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부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롤스의 책 자체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드러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오버래핑 컨센서스에서 다양한 세계관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종교에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결국은 그게 종교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78쪽입니다. 루스는 공론장에서의 종교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비록 어느 정도 주저하는 입장을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유주의적 헌법의 기본 명제를 정당화하는 일은 신앙 공동체의 인지적 기여에 의거한다고 여깁니다.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인 실천 이상은 오직 종교적 형이상학적 가르침과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에만 정당성 부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 헌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비세속적 종교적인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은 이게 이제 작동하려면은 거기에는 도덕적, 형이상학적, 종교적, 세계관적인 어떤 가르침이 정당성을 부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후기 세속 사회의 핵심 태제입니다. 이건 하버마스도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태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찰스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세계관이 붕괴됐을 때, 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갔을 때 우리의 고향을 상실하고 하이데거 말한 것처럼 그리고 세계관에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던 혹은 근거를 내리고 있었던 그 세계관이 붕괴됐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니체처럼 니힐리즘으로 갈 수도 있고 철저한 세속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근대성 혹은 공언 근대성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그 근대의 세속화된 자유주의적 법칙은 사실은 종교와 혹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혹은 형이상학적인 가치관과 맞닿아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거로부터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한 어, 어떤 이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세속화 태제가 잘못된 것이고 동시에 우리 현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입헌 제도라든가 국회라든가 정치의 중요한 개념들이 어쩌면은 탈세속화된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막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그게 이제 종교적인 거에 다 추동됐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건 좀 저는 굉장히 센 주장이긴 한데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덕적이고 목적론적인 방식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이게 사실 이제 커뮤니테리안,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태지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향으로부터 완전히 탈각되고 그걸 완전 뿌리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나는 철저한 세속적인 근대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그 기만에 가깝다. 오만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네. 좀 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근거 정립되는 정의 개념은 시민의 포괄적인 자기이해. 여기 포괄적인 자기라는 건 자기의 전통, 민족성, 종교성을 다 포괄하는 거죠. 그 세계 이해 맥락 안에서 비로소 시민의 마음의 설득력을 발휘할 정도로 분명해지기 때문인데 그런 개념은 하나의 공약수처럼 그들 나름의 세계상에 딱 끼워져 중첩적 합의에 어, 중첩적 합의의 방식으로 일반성을 갖는 찬성을 찾아낼 수 있다. 바로 이런 발상이 정치적 자유의 핵심을 이룬다. 음. 말을 좀 더 꼬아놓겠는데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근거된 정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은 그 밑에 수많은 세계관적인 뿌리와 그 맞닿아 있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공약수처럼 사람들 속에서 같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합의를 만들어낼 거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죠. 380쪽인데요. 롤스는 중첩적 합의의 형성을 위해서 오직 이성적인 따라서 그러니까 중첩적 합의란 건 다시 말할게요. 컨퍼런스 닥틴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집단들과 개인들이 어쨌든 공적 이성을 사용을 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 중첩일 때 이 중첩은 어떤 방식으로 교집합을 만들 거냐 이거는 철저히 이성적인 방식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근본 신념들이 다양한 종교적 맥락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어떤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라든가 합의를 만들 때는
그 세계관들을 갖고 공통분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성을 실천 이성을 따라서 이제 합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적 이성이에요. 따라서 근본주의적이지 않고 신앙 공동체의 목소리만이 그러니까 근본주의적이지 않은 신앙 공동체. 그 결국은 그 모든 각각의 신앙 공동체들이 이성을 이 세속 이성 혹은 공적 이성을 활용해서 그래서 컨센서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 셈 안에 세워질 수 있다는 조건 제시하는 거죠. 중차석이라는 게. 이때 롤스가 이성적이라고 부르는 개인들은 바로 인간 정신의 오류 가능성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역할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때마다 상대하게 되는 타자의 관점을 받아들일 그 공동의 입법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는 이들. 말은 꼬았지만 여기 제가 굵은 글씨 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 정신의 오류 가능성을 자극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퍼펙셔니즘, 완전주의 공동체를 극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주의자들은 사실은 퍼펙셔니즘에 빠져 있다는 게 킴리키 카레라든가 찰스 테일러라든가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이클 샌델이 초기에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면서 빠졌던 오류는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완전주의로부터 세속 이성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이거는 저는 요도라든가 기독교 공동체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자기 정신의 오류 가능성을 자극하는 것. 네.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건 이성의 역할이에요. 네. 그리고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타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공적 입법들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는 이들. 이 모든 것들을 전제한 종교 공동체. 결국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이성 종교예요. 칸트의 종교예요. 그런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의에 대한 정치적 개념을 정당함에 있어 두 권위체 가운데 어느 쪽이 최종 결정을 가지는지, 즉 믿음인가 알민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미결정 상태로 남아있다. 음. 하버마스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381쪽. 롤세에게도 국가 권력의 세속화는 이미 완결된 사안이다. 그쵸? 국가 권력이 세속화된 거는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헌법은 세계관적으로 중립적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정당화가 사회 안에서 실존하는 신앙 권력의 인위적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시민사회적 토대에 직하여 민주적 의견 형성과 의지 형성에 이들이 기여할 여지를 일찌감치 잘라버려도 안 되죠. 이게 딜레마죠. 세속화 그리고 중립성 태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세계관들 그리고 종교들의 어떤 의미로부터 잠재성을 사전에 차단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런 세속적 헌법 국가에 대하여 신앙 공동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관성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파악했다. 되게 높게 평가네요. 우리는 이제 그가 왜 위대한 정치 철학 가운데 최초로 세계관적 다원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론장에서의 종교의 위상에 대해 생산적 논쟁을 촉발시켰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네. 물론 뭐 하버마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롤스를 해석합니다. 네. 하버마스 롤스가 서로 중첩되는 지점은 종교가 세속화 시대의 이성적인 방식으로, 즉 칸트가 말한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를 상정한다는 점이죠. 세속사회가 제시하는 이성적 조건을 충족한다면 종교 역시 공론장에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죠. 그리고 세속적 공론장 역시 만약 종교가 이성적인 한계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바로 한다면 그것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방식에서 보면 하버마스나 롤스나 여전히 근대적인 프로젝트 안에 있는 종교적인 참여, 인게이지를 말하지 이 근대라고 하는 틀 자체를 완전 부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에 대한 성찰적인 혹은 반성적인 혹은 비판적인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찰스 테일러 다 동일합니다. 울리백이 됐든 뭐 기디슨이 됐건 찰스 테일러가 됐든 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성의 스트릭한 스트롱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적인 뿌리와 세계관을 다 제거하고 소거시키려고 하는 엄격한 그 세속화된 근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원초적인 자원과 의미로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걸 배제하지 않는 방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교적인 목소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죠. 근대가 만드는 공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의사소통자 합리성이라는 것, 이 어떤 허들을 넘어야 돼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롤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단서,
이 종교적인 목소리가 공적 이성으로 넘어갈 때 그 단서가 있다는 것. 그건 아까 말했던 중적적 합의와 공적 이성의 활용이고, 공적 이성의 재조명이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논의고, 그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논의. 하버마스는 이 다양한 공론장에서 종교적인 목소리가 발화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어, 엄격한 이제 입법 과정을 넘어갈 때에는 반드시 이성 종교로서 어, 그 기준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들이 있어요. 예, 그 넘어갈 때 그 번역이라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여전히 하버머스 롤스를 근대적인 음, 이성의 합리성의 테두리 안에서 종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해하셨죠? 네. 구장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핀레이슨하고 파이어 앤 하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글의 후기 애프터워드를 이제 번역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버마스 롤스 논쟁 특히 하버마스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 일일이 응답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좀 읽기가 어려웠어요. 구장은. 그래서 이 논의가 뭐 이 사람들이 뭘 비판했는지도 친절하게 소개도 안 해주고 또 하버마스의 글도 좀 독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제가 아까 했던 2011년도에 하버마스 앤 롤스의 논의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하버마스의 글이 두 개가 실리고 롤스의 글이 하나가 실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애프터워드로 이제 하버마스 그러니까 하버마스 글은 총 네 개예요. 세 개예요, 세 개. 그 세 개고 이제 마지막 그 글이 이제 이 구장이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 하버마스, 롤스의 리플라이, 그 다음에 또 하버마스 이 세 개의 글인데 이 세 개의 글은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어, 첫 번째 이질성의 포용에 2장 3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장 이성의 공론적 사용을 통한 화해 Reconciliation through the Public Use of Reason 요걸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버마스에 대한 응답 Political Liberalism Reply to 하버마스가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의 9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글은 이성대 진리 또는 세계관들의 도덕이라고 하는 글. 이질성의 포용 3장. 사실 이질성의 포용이란 책이 이제 하버마스가 롤스에 대한 글을 실려놨기 때문에 좋은데 이건 절판됐을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예, 좀 그렇습니다. 이 구장을 시작하면서 하버마스가 핀레이슨과 플라이엔 하겐이 편집한 하버마스 롤스를 언급하고 이 책의 어떤 그 핵심 태제는 뭐냐? 도덕, 법, 그리고 정치는 어느 범위까지 이성의 근거 정립에 접근 가능하며 또 그것들은 개인과 사회적 집단의 윤리적, 실존적 생활 지향과 세계관적 규범들 내용 어떤 관계?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도덕, 법, 정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실존적, 윤리적, 그리고 세계관적 규범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요거를 이제 포괄하는 거죠. 하버마스는 시종일관 칸트의 실천 이성에 근거한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한 종교적 참여를 주장합니다. 386쪽에 나는 모든 개인에게 기입되어 있는 실천 이성이 자율성의 개념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정치적 헌법의 구축을 위해 신뢰할 만한 길잡이를 제공한다고 상정하는 점에서 칸트를 추종합니다. 388쪽 나의 의견은 시민에 의한 이성의 공적 사용에서 표출되는 실천 이성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든 개인을 평등하게 존중하라는 도덕을 철학적으로 근거 정립하기를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롤스의 그 청년 롤스의 그 학사학위 논문 평등주의적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 쭉 넘어가세요. 마지막 415쪽에 그냥 핵심적으로 하버마스가 자기 생각 딱 정리한 게 있어서 그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공론장에서의 비공식적 의사소통과 공식적 논의 사이에서는 제도적 여과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아까 그 허들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국가적 제재력을 부여받은 모든 결정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언어로 정식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자유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 음성들의 다채로움이 발휘하는 다음성이 미리 제한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이성이 그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사전에
차단될 필요는 없다. 종교적 시민의 단일 언어적 기여는 결국 세속적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협동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비종교적 시민들도 종교적 동료 시민의 기여를 개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자, 여기 협동적 노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허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종교인들은 이 공적 이성이라든가 그 번역의 과정에 자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동시에 세속적인 시민들도 종교인들이 이 번역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이나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이게 협동적 노력이에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메이브 쿡인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그 공론장에서 공적 이성을 사용하는데 종교인들에게만 허들이 너무 높다. 세속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종교 너희들은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번역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비대칭적이잖아요. 그 서유론 선생님이 이 논의를 자세하게 했는데 종교인들에게만 너무 과다한 부담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공론장 입장에. 그래서 하본 말씀 이거를 절충하기 위해서 협동적 노력을 필요한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니들 세속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들도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교적인 목소리가 발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개방성과 수용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방식을 이제 절충하긴 합니다. 네. 근데 서유른 선생님은 이 논의를 조금 제 느낌상 너무 과하게 굉장한 이제 허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얼마든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제 구장은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하버마스와 롤스의 그 논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었는지 제가 좀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핀레이슨이 2019년에 나온 하버마스 롤스 디베이트라는 책을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있는데 그 서론만 제가 어떤 배경이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론이 뭐 길지 않은 10페이지 되는 글이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네. 1995년에 저널 오브 필로소피에서 하버마스와 롤즈의 교환 논문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기대가 높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 초기에 높은 기대감은 곧 실망감으로 이어졌고 논쟁은 실패했다는 의견으로 가라앉았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버마스와 롤즈의 논쟁이 서로 빗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 공통의 주제로 함께 토론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상대방의 책을 비평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인데 하버마스는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읽고 논쟁을 제기했어요. 근데 뭐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하버마스 롤즈의 그 정치적 자유주의를 얼마나 깊이 독해냈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롤스가 정의론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디벨롭이 있었고 어떤 어드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 독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학자들의 비평이에요. 롤스 역시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을 깊이 소화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성과 타당성은 영어로 번역된 게 1996년이고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로이스는 하버마스의 이 책을 몰랐어요. 하버마스는 로이스의 정의론을 비판했지만 로이스는 하버마스 이전 저작에 나오는 담론윤리의 해명인가 그 책에 대한 비판 하는 방식 논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핀트가 전혀 안 맞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이제 논쟁이 약간 해프닝으로 끝냈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아주 공허한 논쟁이었다라고 하면서 되게 혹평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1995년 논쟁은 서로 빗나간 주제로 인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그 논쟁이 가져온 중요한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핀레이스는 이 둘의 논쟁이 가져온 의미를 회고하면서 이들의 상호 비판이 각자의 이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하버마스 롤스가 공유하는 칸트적 전제와 실용주의적 요소는 그들의 이론이 상호 비교 가능한 지점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하버마스 롤스는 여기 이 페이지는 이 책 그 서문에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핀레이슨의 책인데 하버마스 롤스는 모두 칸트적 가정에서 출발하고 칸트적 해석을 환영합니다. 동시에 칸트의 두세 개 형이상학이나
실천이성과 이론이성 이런 거죠. 초월적 경험적 구별과 같은 칸트적 프로젝트 형이상학적 가정을 거부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넓은 의미로 포스트 칸트적 철학자로 여겨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롤스 하버마스 모두 실용주의적 흔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 경우 이제 퍼스라든가 미드로부터 명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실용주의를 끌어오는데 롤스의 철학은 이제 하버마스의 동료 굿맨 콰인 이런 포스트 아날리틱 필로소퍼라고 하거든요. 후기 분석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고요. 반성적 평형, 어, 이퀄리브리움, 렐라 리플렉티브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반성적 평형이라는 방법론도 이제 롤스의 후기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군면의 귀납적 연구에 방금 차용한 거고 콰인의 믿음의 그물망 이런 거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실용주의가 하버마스에게 미친 영향은 적어도 칸트주의만큼이나 깊고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하버마스가 이러한 철학적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작업에 적용하기 시작한 용어인 칸트적 실용주의는 최근 이 분야의 학자들이 그의 연구를 해석할 때 주요 주제로 삼고 있으며 롤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철학 전통에서 연구했다는 사실이 전부는 아니며 결정적인 것도 아니다. 음. 그러니까 이 1995년도에 그 논쟁에서 비판적인 게 이거 대륙의 그 비판 이론하고 영미 쪽 분석 철학의 방법론이 달랐으니까 서로 이제 핀트가 안 맞다라고 이제 계속 그걸로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니까 뭐 그게 큰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하버마스 롤스의 논쟁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이론에서 중요한 주장 즉 각 이론의 핵심적이고 수정하거나 포기하기 어려운 중심 아이디어를 비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핀레이스는 좀 재구성한 거예요. 핀레이스는 하버마스가 특정 주장을 긍정하고 롤스가 이를 부정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논쟁의 본질적 쟁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의 담론 이론은 민주적 정당성이 시민들의 실제 담론과 참여를 통해 형성된다고 보지만 그렇죠. 롤스의 공적 이성 개념은 합리적 다원주의 하에서 중립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에 더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하버마스의 방식이 훨씬 더 그 생활 세계에부터 나온 토의, 딜리버레이티브가 훨씬 더 강하고 로이스는 그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느슨한 기준만 최소 기준만 제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원초적 입장이라든가 무지의 배려 이런 것들은 너희 토론할 때 요 규칙만 지키면 돼라고 하는 어떤 판만 깔아줬지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그 말을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하버마스는 조금 더 이제 실제 담론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참여를 어떻게 사람들이 그 합리성을 만들어가냐 이걸 더 천착을 했다는 거죠. 하버마스는 로이스의 원초적 입장이 실제 시민의 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로이스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철학적 교의로 보일 수 있다. 아까 이 컨퍼런스 닥트린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음. 이러한 충돌은 민주적 정당성의 본질, 그러니까 실제 담론을 중심으로 담론을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은 추상적인 원칙, 그러니까 원초적 상황을 그 상정하는 거잖아요. 사고 실험하는 거잖아요. 저 로이스는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라는 방식이 이것도 비판을 많이 받죠. 이런 방식의 원초적 입장이라는 거는 실제하지 않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이 이제 논쟁이 될 수 있겠고 도덕과 법의 관계, 포괄적이냐 비포괄적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공적 이성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버마스 로이스의 논쟁이 단순히 오해나 전통의 차이로 인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과 공적 이성에 대한 본질적이고 철학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을 주장하죠. 핀레이스는 두 철학적 이론이 공유하는 질문과 충돌하는 중심 주장을 분석함으로써 논쟁의 실패라는 성급한 판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두 철학적 이론은 상호작용하며 현대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 로이즈의 논쟁은 두 명의 중요한 철학자가 서로의 연구와 자신의 사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과정과 실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서로가 두 위대한 정치 철학, 정치 이론 저작의 역사에 초기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논쟁은 어느 정도 성공과 실패를 거듭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순간이었다. 각 철학자는 상대방의 이론에 대해
통찰력 있고 적절한 비판을 했고 그러한 반대에 대해 반성하고 대응한 후 자신의 이론에 중요한 수정과 자격을 부여했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서론이 끝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분석하는 게 또 본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그 실제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서요련 선생님의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논문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하버마스 롤스의 논쟁의 핵심 태제, 그 논쟁점 두 가지를 이제 분별해서 설명을 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윤리교육과 선생님이라서 그런가 추상적인 논의보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시하는데 소위 이제 가톨릭 신자들이 낙태 반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공적 이성을 사용해서 낙태 반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공론장에서 목소리가 발화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어요. 뭐 기억나는 것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낙태를 생명은 소중하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게 맞다라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낙태를 반대하셨다. 하지만 지금의 헌법에 의해서 낙태는 반대된다. 라고 하는 입장. 이 두 가지를 중지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우리가 공적 이성이란 걸 활용할 때 지금 현재의 헌법이라든가 세속적인 이성, 법 규칙을 언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내 종교적 신념을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이 이제 대화의 규칙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나오고죠. 이게 첫 번째 이제 논쟁점이고 두 번째는 하버마스가 아까 했듯이 하버마스한테는 너무나 과한 학습 적용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번역의 부담. 너무 지나치다. 로이스는 그것을 되게 약화시킨다. 그럼 과연 어떤 게 옳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뭐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